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잎에 도달한 물은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수령은 1100년이고요. 높이는 무려 62m나 됩니다. 62m면 여러분 선생님 키의 몇 배 정도냐면요. 저기 6200cm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6200cm 나누기 163 또는 여러분의 키로 한번 나누기 해보세요. 어느 정도의 높이가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나무도요. 끝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잎에 도달하고 나서는 그 물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영상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의 달인 편에 보면 이 잎에 도달한 물이 대체 어디로 가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잎에서 물방울이 생기는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방울이 생길 까닭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잎이 있고요. 한쪽은 잎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겉을 비닐봉지로 씌웠는데요. 왜 잎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에서만 물방울이 생겼을까요? 물방울이 생기는 비슷한 현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앞서 여러분은 먼저 가설이라는 것을 세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설이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있나요? 가설은 아직은 성립되지 않은 가짜 설명이라니까 좀 웃기긴 한데 진짜가 되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생긴 의문에 대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답을 내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내 생각은 이거였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로 가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물의 잎에서 수증기가 빠져나와서 물방울이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잎이 있는 쪽의 비닐봉지에 물방울이 생긴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잎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쪽에만 물방울이 생긴 까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만의 가설, 즉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잠정적인 답, 여러분만의 생각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들어갈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물방울이 생겼을 것이다. 자, 일단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세워봤어요. 식물의 잎에서 수증기가 빠져나와서 물방울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 이 가설이 맞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만약 이렇게 5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설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잎이 달린 식물줄기 2개를 준비했고요. 똑같은 크기의 눈금 실린더 2개, 물, 비닐봉지 2개, 그리고 고무줄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볼 실험을 위해서는 이 중에 어떤 준비물에 다른 점 1가지를 만들어내야 될까요? 항상 모든 실험에서는 다르게 할 조건을 꼭 1가지 설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르게 해야 하는 조건 1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잎이 달린 쪽과 달려있지 않는 쪽으로 다르게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줄기를 같은 양의 물이 든 눈금 실린더에 넣고 비닐봉지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밝은 곳에 둬야겠죠. 이렇게 1가지 조건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조건은 반드시 같게 해줘야 실험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겼는지 관찰하고요.
그리고 줄어든 물의 양을 측정하면 됩니다. 다르게 해준 조건은 무엇이라고 하였죠? 네, 바로 잎이 있고 없음이고요. 자, 나머지 조건은 다 같게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햇빛의 양과 물의 양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것은 바로 비닐봉지 안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눈금 실린더에 처음에 담았던 물에 비해서 물이 줄어들었나 아닌가,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잎이 달린 식물 줄기의 비닐봉지에는 물이 생겼고요. 그리고 눈금 실린더의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잎이 없는 쪽의 식물 줄기의 비닐봉지에서는 물이 생기지 않았고요. 눈금 실린더의 물도 거의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식물의 어느 부분에서 대체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일단 식물의 뿌리, 더 자세하게 보면 뿌리털에서 흡수한 물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줄기의 물관을 따라서 이동해서 잎맥을 통해 잎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잎맥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자, 나란히 맥과 그리고 그물맥이 있었죠. 네, 아무튼 이 잎맥을 통해서 잎까지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운동장에서 직접 잎사귀를 보면서 말해줬는데 이 식물에는 확대해보면 구멍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공입니다. 공기 기자고 구멍 공자예요. 즉, 이 기공에서 물이 빠져나왔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세웠던 가설, 맞는지 틀린지 한번 알아보는 결과, 실험의 결과와 가설이 일치하므로 나의 가설이 옳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 잎까지 이동해서 식물의 각 부분에서 이용되고, 그 남은 부분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에서 흡수한 힘만으로는 사실 물이 그렇게 높은 느티나무 또는 아주 커다란 나무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즉, 이 증산작용은 물이 아주 커다란 나무에서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꼭 변기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이 부분의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물이 차올라서 부풀어 올랐다 아니면 줄어들었다 하면서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됩니다. 우리 좀 어려운 말인 증산작용은 한자로 증발할 증자에 흩어질 산을 써서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수증기 할 때 증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식물의 물이 잎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인가요?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증산작용이죠. 즉, 이것은 물을 나무 위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증산작용.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작용입니다. 자, 단풍나무는 그렇다면 왜 가을에 이렇게 울긋불긋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